wanna sleep in,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 I think of you and all the shit you don't do. Well, I'ma make hella sure that I don't become you. I have no regrets, yeah, I'll tie up my chest. I'll never forget what it's like to be in debt. Been stabbed in the back bed, I'll show you what happens. Pass me the mic and I'll show you with actio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 Turn that to gains, let my money show. I've got these things that I can't let g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우리는 왜 부정행위에 끌리는가? 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재밌는 주제입니다. 짝퉁 명품을 왜 여성들은 가지고 다닐까? 네,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책은 그 두께나 그 다음에 책의 타이틀, 경제 관련된 것인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책 자체가. 그리고 읽기도 좀 수월합니다. 네, 오늘도 어떤 재밌는 얘기가 나올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장입니다. 짝퉁 상품이 부정행위를 조장한다? 자기 신호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의 151쪽을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패션계에 첫 발을 들여놓던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대학원 시절부터 친구였던 제니퍼 그린은 뉴욕시에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 패션계 인사들을 많이 알게 됐다. 덕분에 나는 제니퍼를 통해 패션 업계의 상징이자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패션 잡지 하퍼스 바자에서 일하는 프라다 파라를 알게 됐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프라다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프리다 파라를 알게 됐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프리다는 자신의 잡지사 사람들에게 강연을 해달라면 나를 초청했다. 나로서는 이런 자리가 흔치 않았기에 초청에 응했다. 강연을 하기 전에 나와 프리다는 하퍼스 바자가 입주해 있는 맨하튼 시내 대형 빌딩에 에스컬레이터가 올려다 보이는 발코니 카페에 마주 앉았다. 그 자리에서 프리다는 패션 업계에 대해 짧게 설명해줬다. 프리다는 우리 주변을 지나가는 여자들의 패션을 분석하면서 각각의 패션이 그 사람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평가했다. 또 각각의 여자들이 착용한 옷과 신발을 보고 그들이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프리다의 관심은 시시콜콜한 세부 사항들에까지 미쳤다. 그녀가 보여준 능력은 정말이지 황홀할 정도였다. 마치 비슷비슷하게 생겼지만 종이 다른 여러 새들에게 미묘한 차이를 찾아내는 놀라운 식견을 가진 조류학 박사를 보는 것 같았다. 그렇게 30분 정도가 지난 뒤 나는 패션업계의 전문가들로 가득 찬 홀의 연단에 섰다. 그렇게나 많은 매력적이고 옷잘 입은 여자들이 내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은 온몸에 전율이 흐를 만큼 짜릿했다. 온갖 종류의 향수가 코를 자극했다. 여자들은 화려한 보석과 화장 그리고 당연히 기절할 만큼 예쁘고 독특하게 생긴 신발 등으로 인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전시품처럼 보였다. 프리다에게 강의를 들은 덕분에 나는 그 여자들의 옷과 소품의 유명 브랜드들을 알아봤다. 심지어 나는 그 여자들의 스타일을 바탕으로 그들의 패션 감각을 평가할 수도 있었다. 나는 패션업계 전문가들이 왜 나더러 강연을 해달라고 했는지, 내게서 무슨 말을 듣고 싶어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쨌거나 나는 그 사람들과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았다. 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대해 어떤 것이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갖는지 궁금할 때 사람들이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방식에 대해 얘기했다. 그들은 내가 예상한 대로 반응했다. 웃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예상한 부분에서는 웃음을 터뜨렸고, 질문할 것이라 예상한 부분에서는 질문을 했다. 이들은 흥미로운 발상들을 많이 들려줬다. 강연이 끝나자 이 잡지의 발행인인 발레리 살렘비어가 연단에 올라왔다. 그는 나를 포옹하고는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검은색 프라다 여행 가방을 선물로 줬다.
그들과 작별하고 나는 프라다 가방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또 다른 약속이 맨하튼에 서 있었지만 시간이 남아 좀 걷기로 했다. 그런데 시간을 때우려고 그렇게 걷는 동안 나는 프라다 로고가 박힌 검은색의 커다란 가죽 가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나 자신과 토론을 했다. 프라다 로고가 찍힌 면이 바깥으로 향하도록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로고를 보고 나를 우러러보겠지? 어쩌면 질투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청바지에 빨간색 스니커스를 신은 남자가 어떻게 프라다 가방을 들고 있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겠지. 아니야. 내가 프라다 가방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프라다 로고가 안쪽을 향하도록 드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 나는 프라다 로고가 보이지 않게 가방을 돌려들었다. 프라다 로고가 보이지 않으므로 아무도 그것이 프라다 가방임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확신했지만 어쩐지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프라다 가방의 로고에 대한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프라다 가방을 들고 있다. 확실히 느낌이 달랐다. 덕분에 자세까지도 달라졌다. 고개를 빳빳하게 치켜들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들어갔다. 만약 페라리 속옷까지 입었다면 어떨지 생각했다. 더 활기가 넘칠까? 더 자신감이 생길까? 발걸음은 더 경쾌할까? 계속 걷다 보니 어느새 차이나타운까지 갔다. 차이나타운은 활기와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고 부산한 분위기였다. 노점들이 줄지어 장사를 하고 있었다. 내가 있던 자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는 20대로 보이는 한 쌍의 젊은 연인이 있었다. 중국인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핸드백 있어요, 핸드백. 호객을 하는 이 중국인은 가게 쪽을 가리키면서 두 사람을 자기 가게로 데려가려 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곧 여자가 중국인에게 물었다. 프라다 있어요? 호객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여자는 남자를 바라봤고 남자는 싱긋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두 사람은 호객꾼을 따라 가게로 갔다. 두 사람이 말하는 프라다는 물론 진품이 아니었다. 매장에 매대에 놓여있는 $5짜리 선글라스도 진짜 돌체 앤 가바나가 아니었다. 길거리 음식 바로 옆에 진열된 아르마니 향수들도 모두 가짜였다. 짝퉁 시장은 차이나타운이나 뉴욕 외에도 많이 있다. 40년 이상 계속 커진 짝퉁 시장의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짝퉁 상품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불법이지만 그에 대한 처벌의 수준은 나라마다 다르다. 짝퉁 상품을 사는 사람들의 도덕관이 나라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옷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의상의 역사, 특히 사회과학자들이 외부 신호화, 영어로 external signaling 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해 생각해보자. 외부 신호화란 자신이 입고 있는 어떤 것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고대 로마에 있었던 사치금지법은 수백 년 동안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로 확산됐다. 이런 법들은 특정한 계급이나 지위에 속한 사람들만이 특정한 어떤 옷을 입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게다가 이런 법들은 놀랄 만큼 세부적인 내용까지 까다롭게 정했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의 잉글랜드에서는 오로지 귀족 계급만이 특정한 종류의 모피와 레이스를 입거나 달 수 있었고 귀족보다 한 단계 낮은 젠트리 계급은 덜 화려하고 덜 매력적인 옷만 입을 수 있었다. 심지어 단위 면적 땅의 장식용 구슬의 개수도 계급에 따라 정해져 있었다. 가장 가난한 계급은 이런 법들에 적용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더럽고 거친 질감의 옷에는 규제할 만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집단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확실한 차별성을 드러내야 했다. 매춘부는 줄무늬 두건을 써서 자기가 순결한 사람이 아님을 표시해야 했으며 이교도는 언제든 화형을 당할 수도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때로 옷에다 나무다발을 달고 다녀야 했다. 어떤 면에서 매춘부가 줄무늬 두건을 쓰지 않는 것은 일종의 기만 행위였다. 현대인이 짝퉁 구찌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었다. 매춘부가 줄무늬가 없는 두건을 쓰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여자의 생활 환경과 경제적인 지위에 대한 허위 신호를 보내는 일이었다. 자기 신분으로는 입을 수 없는 옷을 입은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말없이 그러나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자기 신분이나 지위에 걸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은 비록 중대한 범죄는 아니더라도 죄임에 분명했기에 발각된 사람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법률은 지배 집단의 터무니없는 강박적인 집착의 일종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각자 옷으로 표현되는 자기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 일종의 무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던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신화라는 점에서 이 제도는 분명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옷차림과 관련된 현대의 제도가 과거처럼 엄격하진 않지만 성공과 개성을 표시하기 위한 인간의 욕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렬하다. 오늘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왕족이나 귀족이 입었던 단비 가죽 대신 아르마니를 입는다. 그리고 프리다가 비아스피가 플랫폼 힐은 모든 사람을 위한 신발이 아니라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가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들은 그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싸구려 모조품을 사는 사람들은 모조품이 모방한 원제품의 제조업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근거는 이 사람들은 그 비싼 원제품을 살 일이 결코 없다는 데 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외부 신호화 효과가 개입한다. 많은 사람들이 짝퉁 버버리 스카프를 10달러에 산다면 이는 수배나 많은 돈을 들여 진품 버버리 스카프를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버버리의 체크 무늬나 루이비통의 독특한 무늬가 들어있는 가방을 든 사람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 가방이 과연 진짜일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이런 상품들이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진품에 녹아있는 외부 신호화의 가치는 파괴된다. 짝퉁 상품을 사는 사람들은 외부 신호화의 효과를 희석하고 진품에 그리고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빙성을 훼손한다. 패션업계 유통업자들과 패션 리더들이 짝퉁에 그토록 신경을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진품 프라다 가방을 들고 걸어본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모조품을 사는 것에 외부화 신호를 넘어서는 어떤 다른 심리적 요인들이 있는지 생각했다. 프라다 가방을 들고 차이나타운에 들어섰을 때 한 여자가 짝퉁 가방을 들고 어떤 가게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 내가 그 프라다 가방을 직접 고르지 않았고 또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가방과 맺고 있는 관계와 그 여자가 자기 짝퉁 가방과 맺고 있는 관계는 확연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우리가 입거나 들고 있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사이의 관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행동 경제학자들이 자기 신호화, 셀프 시그널링이라고 부르는 개념을 떠올리게 됐다. 자기 신호화의 바탕에 깔려있는 기본 발상은 알려진 상식과 달리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자의 취향과 개성이 반영된 독특한 견해를 가진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적어도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볼 때는 그것을 그 사람의 정체성 및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등으로 파악한다. 또한 자기 자신의 행동도 자신의 정체성 및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한다. 당신이 길을 가다 거지를 봤다고 치자. 당신은 그 거지를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혹은 돈을 주는 대신 샌드위치를 사주기로 마음먹는다. 이 행동이 그 자체로 당신의 정체성이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성격을 바꿔놓진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말보다 행동의 소리가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좀 전에 거지에게 한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동정심이 넘치는 자상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해석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로 무장한 당신은 자신의 훌륭함을 과대 포장하고 그것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신호화다. 이와 동일한 일반 법칙이 패션 소품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진품 프라다 가방을 들고 있으면 설령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짝퉁 프라다 가방을 들거나 짝퉁 페라리 속옷을 입고 있을 때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짝퉁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준법의식이 흐려질까?
짝퉁 상품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이제부터 이 점을 살펴보자. 네, 다음 소제목은 짝퉁 가진 사람을 조심하라 입니다. 나는 프리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즈음에 나는 하이 패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내가 보인 관심에 프리다는 나보다 더 크게 놀랐다. 한참 동안 대화한 뒤 프리다는 내게 한 패션 디자이너를 설득해 몇 가지 실험용 제품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몇 주 뒤 나는 클로에라는 디자이너가 보낸 소포 꾸러미를 받았다. 이 꾸러미 안에는 핸드백 20개와 선글라스 20개가 들어있었다. 거기에는 핸드백의 가격을 모두 합하면 4만 달러이고 선글라스의 가격을 모두 합치면 7천 달러라는 내용의 쪽지도 들어있었다. 이런 물품을 배달받았다는 소문은 내가 있는 듀크 대학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나는 패션에 관심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인기가 치솟았다. 이 물품들을 가지고 나는 프란체스카 지노, 마이크 노턴, 하버드 대학 교수와 함께 짝퉁 상품을 소지한 사람들의 진품을 소지한 사람들과 다시 읽겠습니다. 짝퉁 상품을 가진 사람들이 진품을 소지한 사람들과 정말 다른 느낌을 갖고 또 다르게 행동하는지 실험했다. 우리가 세운 가설은 이랬다. 짝퉁 상품은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진정성을 덜 느끼게 만들고 또 이런 감정 때문에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피실험자들이 짝퉁 상품을 소지하는 행위가 자기 이미지를 손상한다고 느낄 경우 자기 자신을 보다 덜 정직한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추측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물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행위의 길로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걸어가지 않을까? 우리는 MBA 과정을 밟던 여학생 다수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우리가 여자에 초점을 맞춘 것은 여자가 도덕적인 면에서 남자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도덕적인 면에서 여자와 남자 간에 어떤 차이도 없다는 사실은 이미 예전에 했던 여러 차례 실험에서 확인했었다. 이유는 단 하나, 클로에가 보여준 소품이 여성용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우리는 가방과 선글라스 중 어느 것을 실험도구로 사용하면 좋을지 고민했다. 하지만 곧 피실험자들에게 우리가 왜 그들에게 우리가 준비한 가방을 들고 학교 안을 돌아다니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고 실험에 동원할 도구를 선글라스로 정했다. 우리는 피실험자들을 세 집단으로 나눴다. 선글라스가 정품이라고 믿는 집단, 선글라스가 짝퉁이라고 믿는 집단,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않은 집단이었다. 정품 집단 피실험자들에게는 디자이너 클로에가 직접 디자인한 진품 선글라스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짝퉁 집단 실험자들에게는 클로에가 디자인한 것과 똑같은 짝퉁 선글라스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에게 지급한 것은 진품 선글라스였다. 마지막 집단의 피실험자들에게는 선글라스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피실험자들에게 선글라스를 쓰게 한 다음 우리는 이들을 강의실 복도로 데려가 여러 가지 포스터들과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게 했다. 나중에 이들이 선글라스를 쓰고 사물을 바라본 경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살피기 위해서였다. 얼마 뒤 우리는 이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매트릭스 과제를 풀게 했다. 자, 당신이 이 실험에 피실험자로 참가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실험실에서 임의로 짝퉁 집단으로 분류된다. 진행자는 당신에게 선글라스를 한 개 주면서 그것이 짝퉁이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이 선글라스를 쓰고 테스트를 해보라고 한다. 그런데 당신이 받은 선글라스는 정말 진짜와 똑같다. 괄호 열고 로고가 말이다. 당신은 선글라스를 여기저기 살펴본 뒤 쓴다. 그러고는 복도를 걸어가며 여러 가지 포스터들을 보고 또 창밖의 풍경을 바라본다. 이런 행동을 할 때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선글라스를 당신의 자동차 안에 있는 혹은 예전에 실수로 망가뜨린 진품 선글라스와 비교하는가? 혹은 혼자말로 이야, 이거 진짜 멋진데? 아무도 이게 짝퉁이라고 하지 않겠는걸?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어쩌면 선글라스의 착용감이 어쩐지 부자연스럽다거나 플라스틱 테가 싸구려처럼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선글라스가 진품이 아니라 짝퉁이라 생각할 때 이런 생각 때문에 당신은 매트릭스 과제에서 평소보다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르게 되지 않을까?
반대로 더 적게 저지르지 않을까? 그것도 아니면 이런 생각은 부정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까? 결과는 이랬다. 평소에 다른 실험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실험에서도 많은 사람이 조금씩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진품 집단에서는 단지 피실험자의 30%만이 정답의 개수를 실제보다 부풀린 반면 짝퉁 집단에서는 무려 피실험자의 74%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실험 결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그 선글라스가 짝퉁이라는 조건이 과연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평소보다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르게 했을까? 아니면 그 선글라스가 진짜 명품이라는 조건이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평소보다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했을까? 짝퉁 조건의 부정적인 자기 신호화와 진품 조건의 긍정적인 자기 신호화 중 어느 것이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을까? 이런 의문을 풀고자 우리는 피실험자들이 선글라스의 진품 여부와 관련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않은 집단을 따로 설정했었다. 짝퉁 선글라스를 쓴 여자가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않은 집단의 여자와 동일한 규모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치자. 만약 그렇다면 짝퉁이라는 조건 때문에 피실험자가 평소보다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른 것은 아니고 진품이라는 조건이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평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발휘하게끔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진품 선글라스를 쓴 집단의 여자가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않은 집단의 여자와 동일한 규모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진품 조건 때문에 피실험자가 평소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발휘했다고 볼 수 없고 짝퉁 조건이 부정행위와 도덕성의 규모를 좌우하는 유일한 인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 진품 조건과 짝퉁 조건에서 각각 피실험자의 30%와 73%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데 반해 제3의 조건, 즉 선글라스의 진품 여부와 관련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않은 집단에서는 피실험자의 42%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 집단의 부정행위 수준은 진품 집단의 부정행위 수준에 더 가까웠다. 실제로 이 두 조건 집단의 결과는 통계적인 의미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이 두 집단이라는 얘기는 진품을 썼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정보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결과 다음의 가설을 지지했다. 진품 조건이 사람들의 정직성을 적어도 크게는 증가시키지 않지만 짝퉁 상품을 쓰면 사람들의 도덕적인 자제력이 해이해지고 따라서 사람들은 부정 행위의 어두운 길로 더 많이 접어들게 된다. 우리가 이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만약 당신이나 당신 친구 혹은 당신과 데이트를 하는 어떤 사람이 짝퉁을 입거나 쓰고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클 테기 때문이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효과.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현재 다이어트 중이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당신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규칙들을 지키려 애쓴다. 아침 메뉴로는 포도 반송이와 통밀 토스트 한쪽 그리고 스크램블 에그가 전부다. 점심으로는 무 칼로리 드레싱을 곁들인 칠면조 고기 몇 조각을 먹는다. 그리고 저녁에는 생선구이와 찐 브로콜리를 먹는다. 사장에서 확인한 사실에 비춰보면 당신은 지금 정신적으로 상당히 고갈된 상태다. 그런데 이런 당신에게 누군가 초콜릿 트리플을 내민다. 유혹에 굴복해 그 트리플을 한 입 먹는 순간 당신이 굳건하게 지켜온 규칙은 무너진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한다. 빌어먹을 규칙을 깨버렸잖아. 이제 트리플을 몇 개 더 먹으나 안 먹으나 별 차이가 없겠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 주 내내 참고 먹지 않았던 거나 실컷 먹어보자. 치즈버거, 패티 2개 들어간 걸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 하든가. 그때는 진짜 제대로 할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스스로 약속했던 다이어트 규칙에 이미 흠을 내고 말았으니 아예 전체 계획을 완전히 깨버리고 자유를 최대한 만끽하려 한다. 물론 당신은 이런 일이 그 다음 날 혹은 그 다음 주에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진 이런 결점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나는 진호 그리고 노통과 함께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실패, 예를 들어
다이어트 도중에 프렌치 프라이 한 조각을 먹는 행위를 했을 때 이 실패가 그 시도 전체를 포기하게 하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자, 이런 상상을 해보자. 당신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 이 선글라스는 진품일 수도 있고 짝퉁일 수도 있다. 혹은 진품 여부에 대해 당신은 아무런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은 이 선글라스를 쓰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 모니터 화면에는 사각형 이미지가 나타나 있고 그 안에 대각선이 하나 그어져 있다. 다시 말해 사각형은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뉘어 있다. 시험이 시작되면 20개의 점이 이 두 개의 삼각형 안에 나타났다가 1초 만에 사라진다. 그리고 당신은 두 개의 삼각형 중 어느 쪽에 점이 더 많이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두 개의 버튼을 사용해 한쪽을 선택하면 된다. 당신은 이 일을 100회 반복한다. 어떤 때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점이 많은 쪽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양쪽에 분포된 점의 개수가 비슷해 쉽게 알 수 없다. 이런 시험을 100회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이 과제에 익숙해진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당신이 이런 유형의 판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컴퓨터는 당신에게 동일한 과제를 200회 더 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건이 조금 다르다. 당신이 내린 판단에 따라 당신은 다른 보수를 받는다. 이 보수는 당신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에 상관없이 지급되는데 왼쪽을 선택할 때마다 0.5센트를 받고 오른쪽을 선택할 때마다 5센트를 받는다. 즉 오른쪽을 선택한다면 왼쪽을 선택할 때보다 10배나 많은 보수를 받는다. 여기 지금 제가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좀 보이나요? 이렇게 이런 이제 컴퓨터 화면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화면에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표 4 그렇게 돼 있고요. 도트 과제. 오른쪽에는 오른쪽이 더 많다 5센트 지급, 왼쪽이 더 많다 0.5센트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 구조에서 당신은 이따금씩 기본적인 이익 충돌에 직면하게 된다. 오른쪽에 점이 더 많이 있을 때는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직한 대답을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럴 때는 0.5센트가 아니라 5센트를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왼쪽에 점이 더 많을 때 당신은 왼쪽이라고 정직한 대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른쪽을 선택해 보수를 많이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런 편향된 보수 지급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피실험자들이 실제 현실을 약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게 해 오른쪽 버튼을 지나치게 많이 누르는 부정행위를 유도했다. 즉 왼쪽에 점이 더 많이 있는 경우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정직성, 즉 정확한 답을 선택하는 것과 이익의 극대화, 즉 오른쪽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도록 한 것이다. 부정행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과제를 진행하는 동안 피실험자는 계속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이 실험에서도 우리가 평소에 했던 매트릭스 과제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많은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지만 그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흥미롭게도 짝퉁 선글라스를 쓴 집단에서 부정행위의 규모가 특히 컸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모호할 때 오른쪽을 더 많이 선호했을 뿐만 아니라 왼쪽이 명백하게 더 많을 때조차도 보수가 적은 왼쪽이 아니라 보수가 많은 오른쪽을 선택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것이 전반적인 경향이었는데 우리가 처음 이 도트 과제를 만든 목적은 부정행위의 기회가 매우 많은 상황에서 부정행위 양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알아보고자 한 것은 피실험자들이 처음에는 아주 이따금씩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즉 자기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다가 특정 시점에 이르면 이런 정직성과 부정행위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자기가 설정했던 어떤 기준, 즉 정직성과 부정행위를 가르는 문지방을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넘어서고 나면 어차피 이렇게 사기꾼이 된 거 돈이나 더 많이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그때부터 사람들은 초반보다 더 많이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즉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부정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험 결과가 드러낸 첫 번째 사실은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부정행위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진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했는데 많은 피실험자들에게서 이런 전이가 어떤 시점에 매우 급작스럽게 일어난다는 점이었다. 전이란 얘기는 옮겨간다는 얘기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서서 이제 그냥 거짓말하지 뭐 이렇게. 어떤 시점에서부터 이들은 부정행위를 조금씩 하던 태도를 버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이런 일반적인 행동 양상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영어로 what the hell 이라는 태도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 이런 현상은 짝퉁 집단이든 진품 집단이든 가리지 않고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덕성의 구속을 훨씬 큰 규모로 포기하며 최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짝퉁 선글라스를 쓴 피실험자들이었다. 여기서 당신은 짝퉁 상품을 선물로 받는 것과 자신이 직접 짝퉁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도덕성의 포기라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할 것이다. 우리도 이런 사실이 궁금해 또 다른 실험을 통해 이런 의문을 풀려 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 짝퉁 상품을 선택하든 혹은 짝퉁 상품을 선물로 받았든 결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정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짝퉁 상품을 착용할 때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질렀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효과의 맥락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도덕적 영역에서도 다이어트를 할 때와 매우 유사한 행동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기준을 한번 깨고 나면 더 이상 자기 행동을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부정행위의 유혹에 이전보다 훨씬 쉽게 넘어간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다가 프렌치 프라이를 하나 먹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고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한 번 하고 난 이유처럼 말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막 나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가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옷이 사람 행동을 결정하는 것 같다. 싸구려 복제품은 이것을 착용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가 많은 것을 밝혀냈듯 이런 정보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부정적으로는 어떤 기업이 이런 기본 원리를 활용해 직원들의 도덕성이 해이해지게 해 언제 어디서나 고객, 협력업체, 정부 당국자, 그리고 경쟁 기업을 교활하게 속이도록 만들 수 있다. 반면 긍정적으로 도덕성의 규제를 벗어던지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함으로써 다시 읽겠습니다. 반면 긍정적으로는 도덕성의 규제를 벗어던지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라는 태도가 작동하는 초기 단계의 범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늦기 전에 도덕성의 붕괴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네, 다음 소제목은 짝퉁 선글라스의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진호와 노턴 그리고 나는 이런 실험들을 마친 뒤 사람들이 짝퉁 상품을 쓰거나 입거나 혹은 갖는 행위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치며 또 일단 스스로를 사기꾼으로 보고 나면 부정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기 시작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러자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짝퉁 상품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놓는다면 다른 사람의 정직성과 도덕성에 대한 의심도 그만큼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었다.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또 다른 실험을 준비했다. 우리는 피실험자들에게 각각 진품 끌로에 선글라스와 짝퉁 선글라스를 쓰게 하고 복도를 걸으면서 여러가지 포스터를 보게 하고 또 창밖의 풍경을 보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들에게 매트릭스 과제나 도트 과제 대신 제법 긴 설문지를 주고 선글라스를 쓴 채로 그에 답하게 했다. 이 설문지에서 우리는 진짜 의도를 감추려고 실험 취지와 아무런 상관없는 여러가지 질문을 했다. 이런 위장 질문들과 함께 우리는 피실험자들이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세 항목, 즉 ABC의 질문을 심어 놓았다. 먼저 A 항목의 질문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을 얼마나 자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B 항목의 질문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그들이 과연 거짓말을 할 것인지를 물었다.
마지막 C 항목의 질문들은 어떤 사람에게 부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다음 시나리오 속의 인물이 부정행위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는지 물었다. 이 세 항목의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항목.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1. 마트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사고도 구매 물품이 적은 사람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계산대에 줄을 선다. 2. 자기 좌석 클래스의 차례가 아닌데도 먼저 비행기에 탑승한다. 3. 업무 추진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보고한다. 4.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해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으면서 상사에게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다고 보고한다. 5. 회사의 사무용품을 집으로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 6.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피해 금액을 부풀려 말한다. 7. 옷을 사서 몇 번 입은 뒤 환불한다. 8. 부인이나 애인에게 과거에 잠자리를 함께 했던 이성의 수를 속인다. 네, B 항목입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이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1.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길이 워낙 막혀서요. 2. 제 평균 학점은 4.0입니다. 3. 물론이지요.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4. 네, 조는 어젯밤에 나와 같이 있었습니다. 5. 그 이메일을 분명히 보냈는데 틀림없이. 자, C 항목. 다음 사람들이 아래와 같이 행동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1. 스티브는 잔디 및 정원용 농약과 비료를 생산하는 회사의 운영 책임자다. 1년 뒤부터 어떤 유해한 화학 제품이 당국의 규제에 따라 판매 금지될 예정이며 이런 이유로 지금은 매우 싼 가격에 매매된다. 만약 스티브가 이 화학 제품을 지금 구입한 다음 농약이나 비료로 만들어 최대한 빠르게 소비시킨다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스티브가 비록 아직은 합법적이지만 조만간 판매가 금지될 이 유해 화학 제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추정하시오. 2. 데일은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운영 책임자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유기농 음료의 1회 음용당 섭취 칼로리는 109칼로리다. 그런데 100칼로리라는 임계치를 넘는 것에 소비자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는 사실을 데일은 잘 알고 있다. 만약 이 음료의 1회 음용량을 10% 줄이면 1회 음용당 섭취 칼로리는 98칼로리가 된다. 이 경우 제품 설명서에는 한 병당 2.2회 음용이라고 적으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데일이 1회 음용당 100칼로리라는 임계점을 피하기 위해 1회 음용량을 줄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추정하시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물론 당신이 예상한 대로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행동을 추정할 때, 다시 읽겠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행동을 추정할 때 짝퉁 조건의 피실험자들은 진품 조건의 피실험자들에 비해 부정행위를 더 많이 추정했다. 이들은 또한 B 항목에서 예시한 일상적인 변명들이 거짓말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더 높았으며 C 항목의 등장인물들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것이라는 추정을 더 많이 내놓았다. 이런 결과를 놓고 우리는 짝퉁 상품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하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낮게 평가하도록 유도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네, 이제 다음 소제목입니다. 가짜 학위와 이력서 조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오랫동안 짝퉁 상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하이패션 기업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당신은 이런 기업들을 동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업들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면 돈을 긁어 모으는 최고 디자이너의 고뇌를 진정으로 공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당신은 가짜 프라다 가방을 사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유명 디자이너의 제품은 비싸도 너무 비싸. 실제 가치에 비해 말이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진품을 사는 건 바보짓이야.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아무튼 난 정품을 살 생각은 없어. 그렇다고 디자이너가 받는 돈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테니까. 혹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명품 회사들은 돈을 워낙 많이 벌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짝퉁 상품을 산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을 거야. 값싼 짝퉁 상품을 사는 경제적 편안함에 대해 우리 스스로 찾아내는 핑계가 무엇이든 명품 회사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정당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실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는 거기에 또 다른 음험한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보여준다. 짝퉁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명품 회사들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차례의 부정행위는 자기 신호화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효과로 인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그 시점부터 그 사람의 행동을 영속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게다가 만약 그 행동이 예를 들어 커다란 구찌 로고가 박힌 짝퉁 선글라스를 습관적으로 구매해 사용함으로써 늘 스스로의 도덕성이 낮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상기하게 되는 사람들이 하는 부정한 행동이라면 그 영향은 아주 오래가며 파괴력 또한 엄청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짝퉁에 대한 대가를 도덕성이라는 화폐로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짝퉁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바꾸며 나아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놓는다. 짝퉁이 주는 영향을 당사자들이 인식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점 역시 시험해봤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기업의 대표가 업무를 보는 사무실의 벽에는 그 사람의 대학 졸업장이 자랑스럽게 걸려있다. 이 졸업장을 한번 보자. 꽤 오래전의 일이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학력을 잘못 표시한 기업의 중역들에 대한 기사를 실으면서 케네스 카이저와 같은 최고 거물들을 예로 들었다. 당시 카이저는 펩시 아메리카스의 사장 겸 최고 운영 책임자였는데 그는 미시간 주립대학을 다니긴 했지만 졸업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는 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더 크게 성공한다의 저자 메릴린 존스도 예로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녀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으려면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MIT에 인기 있는 학장이었고 입학처장이었으며 25년 동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처음 MIT에 일자리를 얻을 때 이력서에 몇 가지 허위 사실을 기재했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 부정행위였다. 이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었다. 결국 그녀는 영광으로부터의 추락이라는 쓴맛을 봐야 했다. 취직 욕심에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실수를 바로잡을 용기를 내지 않았던 점을 사과해야 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돼야 한다고 가장 큰 소리로 말하고 또 그 얘기 덕분에 찬사를 받았던 사람도 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무너지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효과라는 맥락에서 이런 유형의 부정행위를 설명한다면 가짜 졸업장은 처음에는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시작됐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그런 체하라라는 속담 차원에서 말이다. 그러나 한번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나면 이후에도 도덕적 기준이 느슨해지면서 또 다른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농후해진다. 만약 가짜 박사학위를 가진 어떤 중역이 이 가짜학위를 편지지 윗부분에 인쇄 문구나 명함, 이력서, 웹사이트 등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이런 사실을 스스로 끊임없이 상기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업무 추진비를 과다하게 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부풀리거나 기업 자금을 영뚱한 데에 쓰는 따위에 부정행위 역시 별다른 갈등 없이 저지를 것이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효과를 놓고 따진다면 최초의 그 부정행위가 이 중요히 가진 자기 신호화된 부정직함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이것이 다시 또 다른 기만적인 행위를 계속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렇다. 우리는 단 한 차례 부정행위에도 사소하게 봐넘겨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가 처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용서한다. 처음 저지른 실수이고 또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초의 부정행위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 및 그 시점 이후에 자기 행동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점을 명심하고 최초에 정직하지 못한 행동이 가능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의가 없는 행동들이라 하더라도 이를 줄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다. 사소한 부정행위를 줄일 경우 우리가 사는 사회는 더 정직해지고 그 결과 부정부패는 점점 설 곳을 잃게 될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무단전제를 금합니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잠시 살펴보자. 짝퉁과 관련된 논의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짝퉁의 사촌이라 할 수 있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논의를 빼놓을 수 없다.
짝퉁 선글라스 실험과 비슷하되 선글라스 대신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음악이나 영화를 동원한 실험을 상상하면 된다. 우선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해 내가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부터 하나 소개하겠다. 이 이야기에서 피해자는 바로 나다. 상식 밖의 경제학이 출간되고 몇 달 뒤 나는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에이리얼씨. 저는 오늘 아침에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선생님의 오디오북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고 나이는 30살이며 시카고 도심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는 불법 CD와 DVD를 팔아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제 가족 중에 노숙자가 아니거나 감옥에 있지 않은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미국의 가치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한 가족 중 마지막 남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재 미국의 법을 어기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저 역시 언젠가는 감옥에 있는 가족들과 합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합법적인 직장을 갖고 있었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저는 그 일을 그만두고 다시 불법적인 일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5년 동안이나 만들고 키워왔던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업의 소유주였기에 오너십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와 같은 오너십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오너십에 대해 했던 연구의 진정한 표본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오너십 말고 다른 어떤 것이 그처럼 강력한 힘으로 나를 다시 불법 영업의 현장으로 떠밀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합법적인 소매점에서 사람들은 고객에 대한 충성심과 배려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사업에서 고객에 대한 충성심이나 배려는 제가 합법적인 일을 하면서 지켜본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열렬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면서 저는 약 100명의 단골 고객을 관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깊이 염려하는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고객과 맺었던 이런 끈끈한 우정과 인간관계 때문에 저는 그 사업을 포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책 잘 들었고 덕분에 행복하고 고마웠습니다. 엘리아 드림. 이 이메일을 받은 뒤 나는 인터넷을 뒤져 불법 다운로드가 가능한 내 오디오북 버전을 몇 개 찾아냈다. 그리고 스캐닝을 한 버전도 몇 개 찾았다. 그런데 솔직히 표지나 참고문은 심지어 저작권을 명시한 부분까지 모두 해상도가 높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는 자유롭기를 원한다라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든 자기 저작물이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복제돼 배포되는 것을 지켜보는 경험은 매우 특별할 수밖에 없다. 불법 다운로드라는 전체적인 쟁점이 좀 더 개인적이고 덜 추상적이며 좀 더 복잡한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나는 무척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내가 한 연구 결과를 읽고 있으며 또 거기에 어떤 유익한 경험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사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으로 자기 저작물이 불법으로 복사되고 팔린다는 사실에 저자는 불쾌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다. 고맙게도 나는 저작이 본업이 아니다. 만약 내가 저작을 본업으로 삼고 거의 모든 수입을 인세에 의존한다면 불법 다운로드가 내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참고 넘기기에는 너무 큰 아픔일 것이다. 나는 엘리아와 우리 두 사람이 공정한 교환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가 내 책을 불법으로 복사한 것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돈을 벌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불법적인 사업에서 나타나는 고객의 충성심과 관련자들의 고객에 대한 배려와 관련한 흥미로운 사실을 배웠으며 더 나아가 연구 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까지 얻었다.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효과라는 도덕적 타락에 맞서 또 한 번의 부정행위가 이후 오랫동안 우리의 제한된 도덕성에 미칠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효과의 가능성에 맞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 패션에서든 혹은 일상생활의 또 다른 영역에서든 단 한 번의 부도덕한 행동이 또 다른 부도덕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또 어떤 한 영역에서 일어난 이 부도덕한 행동들이 다른 영역에서 우리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의 초기 징후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주시해야 하며 부정행위가 습관적인 것으로 자리잡기 전, 즉 아직 시작 단계에 있을 때 이런 행위들을 예방하거나 혹은 적어도 그 수를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연구의 출발점이 됐던 프라다 가방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 이 가방을 놓고 나는 유일하게 가능한 합리적 판단을 했다. 그게 뭐냐고. 바로
어머니에게 선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네, 짝퉁 제품에 대한 참 흥미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이걸 인간의 심리 그리고 행동 경제학으로 참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6장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 자기 기만 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 Don't wanna sleep in,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 I think of you and all the shit you don't do. Well, I'ma make hella sure that I don't become you. I have no regrets, yeah, I'll tie up my chest. I'll never forget what it's like to be in debt. Been stabbed in the back bed, I'll show you what happens. Pass me the mic and I'll show you with actio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 Turn that to gains, let my money show. I've got these things that I can't let go. Watch me turn this life into something that you can never ow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 Turn that to gains, let my money show. I've got these things that I can't let go. Watch me turn this life into something that you can never own. So fight and die for the things you know you love. Do what you think is right, and see life do what you want. So fight and die for the things you know you love. Do what you think is right, and see life do what you want. So give me all the scars, I'm a human being. Cover them with tattoos so you can't see. Knew it from the start, you had problems with me and the things I could be, I just wish I had seen. I feel this pain, you already know. Turn that to gains, let my money show. I've got these things that I can't let go. Watch me turn this life into something that you can never own. I feel this pain.